저는 오늘 제 아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아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슬프게도 그 아이는 제가 평생 쌓아온 사랑을 의심과 미움으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70을 바라보는 여인입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외아들 영호 하나만 품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도시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와 농장을 일구기 시작했지요. 비록 성하지 않은 허리와 손목으로 매일 땅을 일구고 작물을 돌봤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아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이 농장을 아들이 이어가면 좋겠다. 저는 그런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 영호는 늘 저에게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제가 밥을 해주면 왜 이딴 걸 먹이느냐고 화를 냈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제가 장만한 옷을 입혀도 대충 고른 싸구려라고 불평했지요. 그 아이는 제가 어떤 희생을 하든 그것을 고마움 대신 숨겨진 의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저를 멀리했습니다. 영호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진짜 엄마가 아니다라는 눈빛으로 보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이었지만 저는 그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을 식탁에 내려놓기도 전에 뒤엎어 버리고 강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뒤집힌 된장찌개를 주섬주섬 닦으면서도 그래도 내 아들이니 참고 또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농장의 일부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농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걔가 50대부터 꾸준히 일으켜온 결과라서 값어치는 충분히 있었지요. 아들이 결혼해서 자기 인생을 꾸리려면 부모로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미워해도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장을 찾아가 땅 일부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연히 들은 영호는 저를 향해 믿을 수 없는 오해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내 유산을 몰래 팔아치우려 한다. 어머니가 평생 나를 주워온 자식처럼 대하더니 결국 이걸로 마무리하려는 거구나.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아이의 상처와 불신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아직 제가 왜 그 일들을 해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늘 그 아이가 친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제 손으로 키워낸 아들이라는 생각 단 하나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멀리했습니다. 식탁에 앉지도 않고 제가 마주치려고 하면 몸을 틀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아이는 마치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보니 책장이 이상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랍 하나가 반쯤 빠져 있었고 세심하게 접어두었던 편지며 사진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 방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농장 일부를 팔아야 한다고 고민하던 날 그 아이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흔들리던 것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상자를 건드린 건 아닐까? 저는 손이 떨리는 걸 간신히 참으며 벽장 속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겉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묘하게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아이가 상자 속 서류를 본 것입니다. 그 오래된 그저 제가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고 넣어두었던 첫 번째 친자 확인 검사지. 그 서류엔 그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오래전 남편이 강요하다시피 했던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문제를 이미 오래전에 제 마음속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진짜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서류 따위는 들여다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사실을 저에게 확인하기도 전에 오해를 최대치로 키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은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이유를 알겠다고. 내가 왜 평생 동안 차별받았는지 이제 확실해졌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 속에 맺힌 증오가 너무 깊어서 그 순간 무슨 말을 해도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가, 너는 내 아들이다. 친자가 아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그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이는 더 멀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몇 번이고 용기를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오래된 종이 한 장에 의해 완전히 배척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발걸음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도 줄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곧바로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상자를 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말을 꺼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그 아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그저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새벽에 눈을 뜨는 편입니다. 농장을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찍 움직여야 하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오려는데 아이 방문 아래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가 아직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가벼운 종이 소리. 저는 그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그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아이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깊은 한숨, 그리고 무언가를 바닥에 내던지는 둔탁한 소리. 아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의자를 밀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벌컥 열려 저는 놀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눈빛은 붉고 손엔 구겨진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 아이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거칠게 뚜껑을 열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 동안에도 아이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 서류는 오래전에 남편이 저에게 강제로 요구했던 검사 결과일 뿐이고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고, 너는 내 아들 맞는다고,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 숨겼던 그 마음을 이제는 솔직하게 꺼내야 하는 건 아닌가. 저는 한 걸음 내딛었다가 결국 멈춰버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진심은 그 아이에게 가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제 방을 한 번 더 뒤졌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느끼고 살금살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서랍을 뒤적이는 아들의 등을 보았습니다.
등이 굽은 채 손가락 끝까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거칠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겨우 내었습니다. 영호야, 왜 그러니? 그러자 아이는 번개처럼 몸을 돌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표정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라는 제 말이 그 아이에겐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 척한다는 기만처럼 들린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해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꾹 깨물고 제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겨진 정적 속에서 뒤집힌 서랍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심정으로 이 방을 뒤졌는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 부정당했다는 충격, 제가 숨긴 서류가 그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았는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꺼내도 그 아이는 저를 믿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심은 말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가 출근하려는 소리를 듣고 조심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신발을 신으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말라고. 저를 보지 않은 채로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미 가족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속상한 아들이 아니라 증오를 쌓아가는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제게 구겨진 종이를 내던지듯 보여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종이는 오래된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간 지금의 이 최악의 관계가 법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오해를 심어준 것이었지요. 아이는 방 안에서 뭔가를 거칠게 부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이에게 손찌검하지 않았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 마음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그 순간 아이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입니다. 엄마라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공포, 차별받았다는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키운 건 결국 저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감춰온 진실이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칼날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파국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바람 하나 불지 않고 농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웅크린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아무 생각 없이 쥐고 나온 수건이 가만히 구겨져 있었고 눈가엔 말라붙은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의 새벽이 다 되어서야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짝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칠게 발걸음을 옮겼고 손에는 기름때와 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불, 흘, 그리고 타버린 고무 냄새. 저는 그제야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잠시 후 아이는 제 앞에 서더니
종이 한 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 종이는 이미 구겨질 만큼 구겨지고 손자국이 얼룩진 친자 확인 검사지였습니다. 아이는 이를 악문 채 말했습니다. 내 유산을 훔치려고 나를 속이고 있었군. 나는 엄마한테서 주워온 자식이었다고. 저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침묵이 곧 인정이라고 생각한 듯 더 격하게 흥분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농장을 불태워버릴 거라고. 당신이 평생 지켜온 이 농장이 없어지면 당신도 내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영호야, 제발 그러면 안 된다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한밤중의 농장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둡고 거칠었습니다. 흙길에 발목이 푹푹 빠지고 호흡이 가빠졌지만 그래도 아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어떤 일을 벌이려 하는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장 창고에 가까워졌을 때 창고 문틈 사이로 붉은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정말 이걸 정말로 해버린 것인지. 저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영호야, 하지 마라.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엔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증오라는 이름의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라이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저를 밀쳐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당신 같은 엄마는 필요 없다는 말. 그리고 나는 이 집도, 이 가문도, 이 피도 믿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은 나를 향한 분노를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도끼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상자를 본 거지.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이야기이고 너는 내 아들 맞다고. 정말 맞다고. 그러나 아이는 코웃음을 치며 구겨진 서류를 제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이 종이가 다 말해준다고. 내가 피 한 방울 닮지 않은 남이라는 게. 그리고 아이는 마치 저를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혼자 남아서 그 진실을 곱씹으라고. 당신이 만든 거짓과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라고.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은 듯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시야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아이의 표정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옆에 떨어진 가방을 챙겨 아무 말 없이 걸어가 버렸습니다. 불빛도 꺼지고 모든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제 흐느낌만이 차디찬 새벽 공기 속에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누구도 없는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이 남긴 상처와 죄책감 속에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어딘가에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 제 손전등이 떨어져 있었고 마을 사람이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외친 말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모성도, 명예도, 농장도, 그리고 아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실의 시작은 제가 평생 숨겨온 단 하나의 서류였습니다. 병원 천장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건지 아예 뜨지 않은 건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몸이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사람처럼 무겁고 둔했습니다. 저는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간병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깊은 물 속에서 조금씩 떠오르듯 의식이 돌아오던 순간,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는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제 상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제 가방에서 꺼냈는지 작은 노트를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제가 농장을 운영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써온 농장 일지였습니다. 그녀는 일지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몇 개의 종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매년 날짜가 다른 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그 아이의 생일마다 갱신한 검사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묶여있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진실, 그리고 저만 알고 있었던 두려움. 나는 친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 모든 감정을 일지에 기록해왔습니다. 아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아이를 향해 품은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했습니다. 간병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일지에 다 적혀 있다고요. 아들의 생일마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은 이유도, 그 결과가 항상 같았다는 것도.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겨왔던 비밀은 사실 제 사랑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지금은 가장 깊은 오해의 씨앗이 되어 제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고요하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주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간병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다고요. 진실을 숨긴 게 죄라면 그것은 사랑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죄였다고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더 아파졌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버리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진실을 모릅니다. 저의 세월을 모르고 제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실을 보여주리라고.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리라고.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아이의 몫으로 남기리라고. 며칠 뒤 저는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준비하며 저는 농장 일지와 모든 검사지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아드님을 찾으러 가실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굴종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가진 어른으로서 마주해야 하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제 앞에 와야 한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것을 제 방식대로 정리하겠다고 병원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이 폐 끝까지 깊게 들어왔습니다. 농장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복수를 위해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모정의 증명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는 법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처음 마주한 건 타버린 냄새도 부서진 농장도 아니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여 있는 우편물과 함께 낯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서류 한 통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펼쳐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류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에 대한 협의 요청.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제가 그 농장을 팔아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 스스로 제 앞에 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지 않겠다고. 사랑도, 기록도, 진실도 모두 드러내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버린 아들에게서 제가 살아온 세월의 가치를 되찾아오겠다고요. 퇴원 후 집에 돌아오니 공기가 조금은 달라진 듯 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다시 일어설 때 주인은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기 마련이죠. 저도 그렇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차분히 계획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제는 울고 호소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치밀하게 진실을 꺼낼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용어에 밝지 않은 저는 변호사의 냉정한 말투와 서류의 차분한 무게가 오히려 안심이 되더군요. 변호사는 상담 내내 계산적인 태도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원하시느냐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오해를 풀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싶다고요. 그리고 만약 그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농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면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식적인 재산정리 절차를 이유로 아들을 불러들이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서류를 제시하자고요. 명예와 체면을 건드리는 장소에서 진실을 폭로하면 도망칠 구석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는 이런 계산을 전혀 하지 못했죠. 하지만 병원에서 깨어난 뒤 제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문서에는 일견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농장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 재산 정리와 관련한 공식 통지, 그리고 농장 매각 혹은 기부에 관한 의사 확인서. 표면적으로는 법적 절차였지만 그 안에는 제가 숨겨온 진실을 폭로할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들고 마을 이장에게 연락을 드렸고 이장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작은 잔치날이었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기에 공개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었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영호에게도 정식으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아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유혹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농장 전체를 내게 넘겨주겠으니 정식으로 와서 절차를 확인하라는 말. 그는 화가 나서라도 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감정으로는 저를 배신했던 그 아이였지만 현실 앞에선 탐욕이란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영호가 도착한 날, 그의 얼굴을 보는 제 가슴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떨림을 숨기며 절제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와 마을 이장이 함께 서 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와 영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초조한 듯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극을 잘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친절하지만 차가운 어조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농장 정리를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왔다고. 필요하다면 완전히 소유권을 내게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영호의 눈빛은 순간 환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선물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앞에 두고 변호사는 조용히 계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 농장의 모든 권리는 영호에게 넘어간다. 다만 서명 후 7일 이내에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저에게 남겨두겠다는 구가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슬쩍 추가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가 들어간 순간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공개 장면에서 그가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나중에 진실을 드러낼 때 필요한 법적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제 계획이었으니까요. 영호는 눈앞의 기회에 흔들리며 서명을 했습니다. 약혼녀도 곁에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영호가 서명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박수를 치거나 수근거렸고 그 소란 속에서 제 심장은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내 곁에서 다시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며 희열과 슬픔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 포섭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영호는 서명 후에도 제게 거만하게 굴었고 마치 제가 지금까지 그의 인내를 시험해온 존재인 양 대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며 저는 한때 아이였던 그 사람의 몰락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의 약혼녀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이는 제가 교활하다고 말했지요. 저는 이미 그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오해가 바로잡히느냐 아닐 뿐입니다. 영호는 농장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해졌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소유물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더 큰 무대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공개적인 심판의 순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명을 받아낸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실을 꺼낼 때입니다. 다음번에는 마을 사람들, 이장, 그리고 약혼녀까지 모두 모아놓고 진실을 드러낼 겁니다. 그 순간 제게 남은 것은 용서일 수도 있고 파멸일 수도 있겠지요. 영호가 서명을 마친 뒤 며칠 동안 농장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정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눈에는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바뀌기 마련이지요. 농장을 손에 넣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영호의 태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변한 건 그의 말투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저에게 존댓말을 쓰던 아이였는데 서명 이후에는 짧고 차가운 말만 툭툭 던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눈앞을 가리는 장애물이라도 된 듯한 태도였죠. 심지어는 농장 직원들에게까지 제 뒷말을 퍼뜨렸습니다. 곧 이 농장은 내 소유가 될 거고 주인은 바뀔 거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무대로 진실을 꺼내야 했으니까요. 그의 약혼녀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얌전하고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어딘가 초조해져 있었습니다. 영호의 탐욕스러운 태도가 드러날수록 그녀의 미소는 자꾸만 굳어갔고 제 앞에서는 눈치를 보는 듯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언젠가는 작은 구멍이 되어 이 관계의 비밀들을 흘릴 거라는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재산 정리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관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농장, 기부 이야기가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고 어떤 이는 제게 존경을 표했지만 어떤 이는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간 문제 때문에 감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냐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벌주기 위한 결정은 아니라고요. 다만 제 이름으로 남기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농장의 의미를 지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영호 귀에 들어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들이닥치듯 제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불안이 폭발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는 제 앞에서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왜 농장을 기부하려고 하느냐고. 이미 나한테 넘길 서명을 해놓고 왜 또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최종 이전은 아니고 법적 취소권이 남아있으니 결정은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다고요. 영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를 들이미는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상처, 제게 느낀 열등감, 그리고 농장을 결국 자신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당연함.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되찾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제 귀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미워하는 이유는 수십 년간 묵혀온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혼녀에게 자신이 부유한 집안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고 농장은 그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었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욕심 속에서 그는 저를 점점 더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결국 자제력을 잃고 제게 무례한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말투였고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은 오히려 제게 확신을 주었죠. 이 아이는 지금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무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단둘이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방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탐욕이 아니라 제가 지켜온 진실이 중심이 될 테니까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공개 절차 날짜를 다시 조율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영호의 약혼녀의 가족까지 초대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영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농장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해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제가 준비한 무대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공개 계약식 당일, 농장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지만 막상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여줄 뿐이고 선택은 그 아이의 몫이니까요. 마을 주민들, 이장님, 영호의 약혼녀와 그녀의 부모까지 모두 도착하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궈졌습니다. 저마다 속삭이며 제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걱정했고 누군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농장이 마치 큰 재판이 열리는 법정처럼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영호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지나친 자신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성큼성큼 걸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팔짱을 끼고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미소가 흔들리는 건 제 눈에도 뚜렷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약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을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농장을 누구에게 넘기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킬 자격이 있느냐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영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변호사에게 턱짓을 하며 서류를 내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명을 끝내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류를 그의 손에 쥐어주지 않고 가지고 온 작은 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농장 운영 일지를 꺼냈습니다. 해마다 아들의 생일마다 적어 내려갔던 기록들, 할 수만 있다면 불태워버리고 싶었던 외로움과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사랑이 함께 적혀 있는 일지였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일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영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갑자기 굳은 얼굴로 그 일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농장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지어졌고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 지켜주기 위해 키운 터전이라고요. 그리고 그 일지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쏟아부은 사랑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 속에서 두 번째 친자 확인 검사지,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조용하던 주변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결과는 당신들이 직접 확인해도 좋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놀라움에 입을 가린 채 남자 친구의 표정을 살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오래된 오해와 욕심으로 날 버린 거다.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친자가 아니라고 미워했다고? 그게 사실이었다면 내가 왜 매년 이런 서류를 새로 발급받았겠느냐고요.
왜 너의 생일마다 이 일지에 내 이름을 적었겠느냐고요. 영호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벗겨졌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쏟아낸 욕설, 농장을 차지하려 했던 탐욕, 약혼녀에게 보이기 위해 꾸며온 허영, 그 모든 것이 사람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농장 소유권 이전은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은 제 이름으로 두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한 자에게 줄 것도 없고, 욕심으로 사랑을 훼손한 자에게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이 농장은 자손을 위해 쓰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던 것, 오늘 여기서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그 순간 영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끝났으니까요. 계약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농장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붉은 햇빛이 서서히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고, 바람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가슴 속에서 썩어가던 진실을 마침내 꺼내 놓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강했던 표정도, 억지로 붙인 자존심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영호는 제 앞까지 걸어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목이 막혀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눈물이 금세 흘러내렸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흙이 옷에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은 어린아이같이 서럽고 절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를 가장 깊게 찌르고 떠났던 아이인데 지금은 또다시 이렇게 제게 기댔습니다.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평생을 오해하고 평생을 원망하고 평생을 스스로 고통 속에 가두어 놓고 살아왔다고요. 친자가 아닐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저를 먼저 미워했던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느 지점에서부터 꼬여버린 걸까? 그런 생각들이 잠시 마음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천천히 몸을 굽히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제 가슴에 닿는 순간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진실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을 했든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다고요. 친자든 아니든 그런 것은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영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슬픔과 분노,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영호는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허락해준다면 다시 여기서 살고 싶다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비록 이제 농장은
엄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이곳이 자신의 유일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농장은 기부하지 않겠다고요. 농장은 누군가의 훈장도 유산도 아니고 두 모자가 다시 살아갈 희망이라고요. 이 농장은 우리 둘이 지켜온 터전이고 앞으로도 둘이 가꿔야 할 미래라고요. 영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따뜻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농장을 이어가고 싶다면 그만큼의 진심을 보여달라고요.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함께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래된 농장 흙을 함께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는 거의 떨어졌고 땅은 하루의 모든 색을 품은 듯 깊은 어둠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밝은 아침이 금방 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된 밤을 지나 드디어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요. 그날 밤, 영호는 농장 한켠의 빈 방을 정리해 그곳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요. 이제는 우리 둘 다 괜찮아질 거라고요. 농장은 다시 온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도, 달구는 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도 모두 오래전처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주전자에 따뜻한 차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이었고, 남기고 싶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날 이후 정말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요. 영호는 처음으로 농장 일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 아이의 실수에도 조급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혈연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거려. 농장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고,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화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일지를 꺼내 마지막 장을 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농장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두 모자의 희망이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삶이 한번 엉켜버렸다고 해서 끝까지 엉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매듭을 푸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의 손이었으니까요.